밤 11시 귀빈실 복도에 선 나는 평양에서 온 지시서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특급 인사 방문, 보위부 동행, 일체 외부 접촉 금지.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은 평범하지 않다. 강계에서 태어나 평양 외국어대학을 졸업한 뒤 나는 외교관이라는 이름으로 20년 가까이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쿠웨이트 대사관 부대리 대사 그럴듯한 직함이었지만 실상은 외화벌이 독촉과 근로자 감시, 그리고 끝없는 보고서 작성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튀지 않게 오래 살아남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해외 공간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곳은 평양보다 더 촘촘한 감시가 작동하는 작은 평양이었습니다. 대사관 건물 안에는 보위지도원이 있었고 복도에는 도청 장치가 있었으며 동료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오늘도 충성스러운 얼굴을 유지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숙소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평양 방송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가끔 창밖으로 쿠웨이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카페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건 나와 상관없는 세계다. 충성 외에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양에서 암호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특급 인사 방문 예정, 공항 영접 준비, 보위부 동행 확인. 대사가 나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 동무, 이번 일은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하오. 알겠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스멀거렸습니다. 보위부가 직접 동행한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밤 11시 나는 대사관 차량에 올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쿠웨이트 시내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고 창밖 풍경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라는 것을. 귀빈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보위부 요원 2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명철 동무?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동무는 특급 임무에 투입되었소. 긴장하시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 말과 함께 귀빈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날 아침 평양에서 암호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대사관 통신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손가락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전문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특급 인사 방문 예정, 최고 등급 보안 유지, 보위부 동행, 특급 인사. 그 단어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평양 핵심부에 누군가가 온다는 것, 그것도 보위부가 직접 동행할 만큼 민감한 인물이라는 것. 나는 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야. 20년 동안 쌓아온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해외 공간에서 이런 지시가 떨어질 때는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기회이거나 파멸의 시작이거나, 문제는 그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사실로 올라가자 대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있었고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명철 동무, 들어왔나? 예, 대사 동지. 이번 임무는 각별히 조심해야 하네. 평양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 우리가 실수하면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오시는 겁니까? 대사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네. 다만 명심하게 보고, 듣고, 기록하되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 이해했나? 예. 대사실을 나오면서 나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아파트 한 칸 올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젠 그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건 승진이나 포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얇은 얼음판 위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평양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늘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만 믿어요. 우리 가족은 당신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나는 다짐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다고.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되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밤 11시 대사관 차량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계속 배어났습니다. 운전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뒷좌석의 보이지도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공항 귀빈실 앞에 도착했을 때 대사가 먼저 내렸습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걸으며 넥타이를 매만졌고 셔츠 깃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실수하지 마. 절대로. 귀빈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봤습니다. 김정철. 위대한 수령님의 손자,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아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앞에 있던 건 선전매체 속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서 있는 젊은 남자. 검은색 기타 케이스를 손에 든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대사가 앞으로 나아가며 인사했습니다. 정철 동지,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정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위압적이지도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뒤에서 숨죽이며 서 있었습니다. 다가갈 권리도 말을 걸 자격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해야 했습니다. 보고, 듣고, 기록하되 존재감을 지워야 하는 투명인간. 차량이 숙소로 향하는 동안 나는 백미러 너머로 그를 몇 번 훔쳐봤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타 케이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마치 다른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니명철. 정신 차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이 내 안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 보이지도원이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명철 동무. 동선 보고는 30분마다. 빠짐없이. 알았지? 예. 그날 밤 나는 복도 끝작은 방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2347 도착. 2352 숙소 입실. 002로 테라스 이동. 기록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임무가 끝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건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밤 복도 끝작은 방에 앉아 김정철의 하루를 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0830 기상, 0915 조식, 1000 숙소 내 체류, 1400 테라스 이동, 2000 석식, 2200 테라스에서 음악 감사, 평양으로 보내는 보고서는 점점 두꺼워졌고 내 손목은 펜을 쥐느라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김정철은 내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술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치스러운 물건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를 부르는 일도 밤마다 흥청망청 노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했습니다. 매일 밤 테라스에 나가 베이스 기타를 연습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테라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베이스 음이 들렸습니다. 느리고 묵직한 선율. 그는 한 소절을 반복해서 연주했고 틀릴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 지도자의 아들이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밤마다 혼자 기타를 연습하는 걸까? 왜 저렇게 외로워 보이는 걸까? 그 순간 보이지도원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명철 동무. 뭐 하나? 나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순찰 중이었습니다. 순찰. 동무 임무는 기록이지. 순찰이 아닌데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쓸데없는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좋아. 조직은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게. 그는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심해. 더 조심해야 돼.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김정철은 밤마다 테라스에 나가 쿠웨이트의 바람을 맞으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자유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갇혀 있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자유가 없는 건 똑같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제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금기의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생각은 지울 수 없었고 점점 더 크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김정철은 테라스에 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록해야 했으니까. 보고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정철이 난간에 기대어 선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쿠웨이트의 건조한 공기가 테라스를 가로질렀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쳤지만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 너무 고요해서 그때였습니다. 김정철이 뒤돌아보며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선을 피해야 할지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명철 동무도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솔직해질 수도 없었습니다. 김정철은 다시 난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긴 바람이 들립니다. 예, 평양에서는 잘 못 듣죠. 바람 소리,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알았습니다. 평양에선 모든 소리가 통제되고 모든 공기가 감시당합니다. 바람조차 자유롭지 못한 곳, 그리고 지도자의 아들조차 그곳에서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철 동지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김정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불편한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그는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다. 지도자의 아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는 평생 바람 소리조차 자유롭게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강계에서 태어나 평양의 지시를 따르며 해외 공관에서 감시와 보고를 반복하는 나도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유가 뭔지 모른 채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는 펼쳤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리명철이 아닐 테니까. 체제가 만들어준 리명철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내렸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대사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고 동료들이 내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들켰나? 점심시간 나는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지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손가락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보이지도원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명철 동무. 예, 요즘 얼굴이 복잡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아니면 생각이 많아서.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나를 파고들었습니다. 동무도 알겠지만 조직은 모든 걸 다 보고 있네. 얼굴 표정 하나, 한숨 한 번까지도.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겠지. 그렇게 믿고 싶네. 보이지도원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하지 말게. 동무 가족도 평양에 있지 않나. 아내와 아들 건강하게 잘 있겠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그건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보이지도원이 떠난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알고 있다. 조직이 이미 알고 있어. 그날 오후 평양에서 암호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대사가 나를 급히 불렀고 나는 떨리는 다리로 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대사는 전문을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김정철 동지 방문 종료 후 관련 인원에 대한 특별 검열 예정. 특별 검열. 그건 해외 공관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였습니다. 그건 종종 수청의 코드였으니까. 나는 전문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끝이야. 대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며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생을 충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튀지 않으려 했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쿠웨이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는다 해도 그게 진짜 사는 걸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사흘 후 김정철의 방문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공항 귀빈실에서 그를 배웅할 때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기타 케이스를 든 채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 그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도 곧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끝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대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평양발 전문이 놓여 있었고 대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명철 동무, 평양에서 지시가 왔네. 일주일 내로 귀국 준비를 하라고. 일주일 내로요? 그렇네. 임무 종료 후 복명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대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 공간에서 갑작스러운 귀국 명령은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명철 동무,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걱정 말게. 조직을 믿어야지. 하지만 대사의 눈빛에도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대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숙소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쿠웨이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불빛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나는 평생 이런 세상을 구경만 했습니다. 감시하고, 보고하고, 통제하면서. 하지만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권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어. 새벽 3시, 나는 결심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최소한의 짐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충성으로 살아온 리명철이 아니라 이제 도망자가 될 사람. 나는 거울 속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내. 아들아. 하지만 아빠는 이제 살고 싶어. 새벽 4시 나는 대사관 외벽을 넘었습니다. 경비가 교대하는 틈을 이용했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담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쿠웨이트 경찰서까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나는 더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 리명철이 아닙니다. 배신자, 탈북자, 역적. 하지만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생애 처음으로 금기의 문장을 말했습니다. I cannot go back to North Korea. 나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하지만 가끔, 아니 자주, 나는 습관처럼 뒤를 돌아봅니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닌지, 감시하는 눈이 있는 건 아닌지. 20년 동안 몸에 밴 두려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꿉니다. 평양으로 끌려가는 꿈, 가족들이 고통받는 꿈, 보위부 지도원이 내 뒤에 서 있는 꿈. 그럴 때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여기선 바람이 들린다. 어느 날 나는 탈북민 강연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결국 나는 강연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외교관으로 살았습니다. 충성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그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김정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테라스에서 조용히 기타를 연습하던 모습,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바람 소리를 듣던 모습.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도자의 아들도 평범한 외교관도 결국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바람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그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아마 여전히 평양에 계시겠죠. 여전히 바람 소리를 듣지 못한 채로 그날 밤 나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유. 그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가족. 다신 볼 수 없는 고향. 지울 수 없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그건 소중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의심할 수 있는 것. 질문할 수 있는 것.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 평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아프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이 바람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나는 비로소 리명철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을